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유출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원 행사 과정에서 유출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페이스북 건희사랑 계정에서 시작됐다. 한 사용자가 게시물 댓글에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올렸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일정은 대통령의 일부 비서들과 출입 기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은 더더욱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논란이 됐던 일정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일정이었다. 다만 장소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실에 항의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고 윤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일정 엠바고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출 배경을 두고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해당 일정은 한 달 전쯤 결정됐다가 기상 상황을 이유로 취소됐고 2에서 3주 전쯤 다시 계획된 일정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구시당 차원에서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 이기 일정이 아름아름 말려졌던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이나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군가 유출 의도가 있다기보다 당의 행사에 당원들이 마음을 보태주려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댓글을 올린 사용자에 연락해 댓글을 삭제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다만 특별히 강제 조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경위 파악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위 파악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에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고 위급 인사로 참석했다. 10년 전인 20주년 행사에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이 낮아졌다.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작금의 한중 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그간 중국은 한중 수교 기념식의 부총리급 이상 인사를 주요 참석자로 내세웠다. 특히 2012년 8월 31일 열린 수교 20주년 행사에는 권력 서열 6위이자 차기 중국 지도자로 낙점된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이 깜짝 등장했다. 양제츠 현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중국 외교부장 등 장관급 8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에 기념식 장소가 고마오 중국 대반점에서 인민대회당으로 바뀌는 등 격이 높아졌다. 인민대회당은 정상회담 등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시 부주석은 만찬 환영 케이크를 자르며 우의를 과시했다. 당시 중국 차기 지도부가 한국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잘 보여준다. 사드 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양국 관계가 바닥을 치던 2017년 8월 24일 마련된 수교 25주년 기념식에도 중국은 완강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보내 구색을 맞췄다. 당시 완강은 정치국 위원으로 현 국무위원인 왕이 부장보다 급이 높다. 일각에서 왕 국무위원이 장관급 이상이기에 그의 참석이 과거 전례에 어긋난다고 보기 힘들다는 반론이 나온다. 방역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기조를 고수해 대규모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시 주석의 사면임을 결정지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회도 코앞에 둔 터라 고위 인사들이 외부 노출을 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화상회담은 물론이고 전화통화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참석자 선정은 가깝고도 먼 지금의 미묘한 분위기가 양국 관계의 뉴노멀이 됐음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많다. 앞서 2015년 6월 22일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서울과 도쿄 행사의 주요 참석자로 나와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3개월 연속 이어진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문화 분쟁 등이 30주년을 맞은 양국 교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군 사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22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을 총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장성이 연합훈련의 전 일정을 지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지난해 12월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대로 이번 훈련에서 임무와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미뤄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올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IOC,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FOC, 3단계인 완전임무 수행능력 FMC 검증으로 이루어진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는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지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모의고사다. 지난 2019년 후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기본운용 능력을 검증할 때는 격퇴 방어 일부, 반격 2부로 이루어진 두 시나리오 연습 중 각 하루씩만 한국군이 지휘하고 나머지 일정은 미군이 지휘했다. 반면 이번 UFS 기간에 실시하는 완전운용 능력의 경우 1부와 2부 일정을 모두 안병섭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한다. 이와 관련 폴 라케머러 연합사령관은 연합사 부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으로 지휘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이번 완전운용 능력 평가가 전작권 전환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선 완전운용 능력 평가만 마치면 전작권 전환 연도를 곧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고 한미가 동의해야 전시작전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시기가 아닌 조건에 다시 방점을 두면서 검증 3단계가 큰 의미를 갖긴 어렵게 됐다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은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 크게 3가지. 이 중 한국군 지휘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는 사실 세부 조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군사능력만 해도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대북 감시 능력의 필수 조건인 정찰위성의 경우 2030년대에나 한국군이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확보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상당 기간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조건도 조건이지만 사실상 정보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룬 3번째 조건은 한미 간 정치적 합의인 만큼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훈련의 2단계인 완전운용 능력 FOC 평가 결과는 올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양국 군 당국의 실무진들이 분석해 검증 통과 여부를 가린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지자들로부터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라고 적힌 꽃바구니 세례를 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지지자들로부터 화환 세례를 받은 것과 묘한 평행이론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4일 출근길에 지지자들로부터 화환 세례를 받았다. 화환에는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와 헌신 감사합니다. 장관님의 100일은 한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등 한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한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놓인 꽃바구니에 미소로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꽃들을 둘러보다 때마침 꽃 배달을 온 배달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의 이른바 추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에도 양 진영 지지자들은 화환을 보내며 응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화환이, 법무부에는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의 화환이 각각 쏟아졌다. 최근 법무부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다시 확대시켰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하지만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조문상 사라진 공직자 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수원복이라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기존 해임 건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해임 건의를 넘어서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서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법률 위반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이 지난 4월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효력 정지 상실, 공포 유보 등을 조처할 수 있는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했다. 법무부 시행령의 실제 이행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재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이 목표인데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법무부를 겨냥한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과 법무부 이전 등은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포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개그맨 김영민 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 2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KBS 공채 23기 개그맨 김영민 씨에 대한 고 의원의 고소건을 살핀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과 함께 고소건을 종결 처리했다. 개그 콘서트에서 내시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였던 김영민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4시 10분에 2019년 7월 16일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극찬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계가 밀어붙인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등 당헌 개정의 안건이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두 개정안 모두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의원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이재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민주당 중앙위는 24일 오전 6차 중앙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다. 오후 3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제적 중앙위원 546명 중 248명이 찬성해 47.35%의 투표율을 기록,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6차 중앙위까지 오면서 안건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직자가 기소된 경우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는지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이다. 이는 논의 초기부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을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이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기가 막힌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의혹들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일제히 네이밍하고 고작 7만 8천 원 갖고라는 논리를 유포시킨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이재명 의원 측이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조작된 단어를 사용했다며 이재명 의원은 그 얘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작 7만 8천 원의 사건이라는 내용으로 올렸다. 지지자들은 당장 고작 7만 8천 원 갖고 수사를 하느냐면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이재명이 정직하지 못한 이런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을 속이려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기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 씨는 7만 8천 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이 7만 8천 원은 김 씨가 받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들 가운데서 정말 얼마 안 되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은 대략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도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의혹, 카드 박대치기 결제 의혹,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한우카드깡 의혹, 사적으로 사용한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을 동원했다는 의혹, 이재명 의원 집 앞 보거 요리집 318만 원 결제 의혹 등 부지기수다. 많은 의혹들의 진실은 조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검은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 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수행비서를 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에서 80건 금액으로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의 2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배 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김 씨와 배 씨를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 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배 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멀티스타디움 돔구장을 건립한다. 인천시는 24일 유정복 시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시청에서 만나 돔구장 건설을 비롯해 청라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유 시장에게 스타필드 청라 건립 사업과 연계해 야구 경기를 위한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부회장은 청라 돔구장에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인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돔구장 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인천시와 신세계가 지역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청라 건립 사업과 돔구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사 추가 신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 16만 5천 스퀘어미터의 공사가 진행 중인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는 쇼핑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 쇼핑몰이다. 2024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총 1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4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스타필드 청라에 함께 들어서게 될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은 프로야구 경기장과 K-팝 공연 e스포츠 국제대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복합 문화관람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에 스타필드 청라 역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시작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1974년 준공해 노후화된 광주공장을 한평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의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금 보유액이 1,000억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 이를 담보로 이전 비용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을 한평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장 이전 부지 계약 보증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광주시 입장은 다르다. 상업용지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 지역의 조건을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다. 부지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광주공장이 유휴토지에 해당해야 해 현재 공장을 비우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금호타이어 부지는 공장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아니다며 원칙상 용도 변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공장 이전과 신축에 1조 2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유동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 그동안 밀린 임금 2,133억 원도 지급해야 한다. 내년에만 1조 원 상당의 부채 만기까지 도래한다. 광주시의 송정역 KTX 투자선도 지구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이 사업은 송정역 일대를 물류교통의 허브이자 산업 업무 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업체 엔비디아가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놓았다. 24일 CNBC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직후 올해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0.5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26달러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매출액은 67억 달러로 예상치인 81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 어닝 쇼크는 게임 분야의 부진 탓이다. 게임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3% 급감한 20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다. 그 중에서도 주력은 그래픽 저장 장치 GPU인데 GPU는 게임기, 가상자산 채굴 등에 쓰인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침체 우려의 전자제품 구매가 줄자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콘솔 게임기 판매가 부진해졌고 이들에게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 콜릿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세계적으로 부는 것이 경제의 역풍으로 인해 게임용 칩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둔화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내놓은 3분기 매출액 59억 달러도 기대를 밑돌았다. 월가 예상치는 69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에 엔비디아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43분 현재 시간 외거래에서 4.55% 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주식 중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주식이다. 정부 복지 혜택에서 소외돼 있던 수원 세모녀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턱이 높아 복지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과 희귀질환 투병 중이던 수원 세모녀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3인 가구 기준 125만 8,400원의 생계지원비와 1인당 3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도 될 수도 있었지만 세모녀는 수급자가 아니었다. 이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포기한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신청에 어려움이 꼽힌다. 보고서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어서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중도 포기, 이해 부족에 따른 제도 진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이 정한 신분확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금융정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관계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초생활수급급여 신청이 자신의 권리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자가 막연히 주변 지인들과 비교한 후 막연히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보고서는 위급 상황임에도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저학력자, 노인, 일용근로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운영 중인 희망복지지원단 같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신규 수급자를 발굴해야 한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주변 지인 등을 통한 위기 상황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대학 신입생이 자립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마지막 가는 길을 친모가 함께했다. 광주 북구청은 보호시설에 등록돼 있는 A군의 장례 절차를 지원키로 했으며 가족과 친척 등을 수소문하다 친모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별도의 장례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납골당에 안지할 예정이다. A군은 가정의 불화로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 맡겨져 자라왔다. 경기 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고등학교 진학 후 광주 보호시설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18세가 되면서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시설을 퇴소해야 했지만 A군은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해 시설에 머물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대학교에 합격한 뒤 보육원을 나와 기숙사에 살던 A군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의 한 대학교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A군의 시신은 사흘이 지난 21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A군이 옥상에 홀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했고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A군의 방에서는 마시지 않은 음동물과 소주 그리고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라고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앞서 A군은 숨지기 전 보육원 관계자에게 홀로서기가 두렵다고 말했으며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지원금 700만 원을 상당 부분 사용해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때린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여성 점원은 남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계산을 거부했다. 남학생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남학생은 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점주에 따르면 남학생은 나 촉법 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고 말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이튿날인 이날 새벽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그는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점원을 때렸다. 이어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학생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남학생의 폭행으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출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7일부터 입국 귀국 시 요구하던 코로나19 PCR 음성 증명서 요구를 백신 3회 접종자에 한해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경이나 공항, 항만으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는 대책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인을 포함한 입국자와 귀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 증명서를 요구해왔다.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 한해 이런 의무를 면제한다. 입국자 수 상한에 관해 기시다 총리는 주요 7개국인 G7 국가 수준의 원활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감염 상황이나 요구, 주요 국가의 방역 조치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4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정상 주행하던 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화물차 운전자는 달아나고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 신분에다 면허도 없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운전자는 최근까지 화물차 주인에게 고용돼 폐기물 운반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인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전담팀을 꾸려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또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화물차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밥 40주를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아 노쇼 행위를 벌여 김밥집 주인의 분노를 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으로 수사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주를 예약한 뒤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김밥집에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도 인길방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